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에도 국회에서는 현재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겠습니다. 토론하자면서요. 그러면 단독 토론도 국민께 그럴 기회를 줘야죠. 대표가 와 있는데 자리 다 비우고 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력적 부담을 심각히 느끼고 있고 주호영 부의장의 사회 거부로 무제한 토론권의 보장이 침해받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 지금도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인데 아마 저희 그 대담 막바지에는 이 법안 역시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허위 조작 정보 근절 법안이라고 불리는데 국민의힘은 또 전국민 입틀막법이라고 예명을 붙였더라고요.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유튜브라든지 최종 그런 말하자면 메신저들이 근거 없는 어떤 그 허위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양산해내고 유포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또 어떤 경우는 국가 안위를 걱정할 정도로 위험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법은 조금 고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해서 예. 민주당의 손질을 좀 받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어떤 허위 정보를 통해서 손해를 입힐 경우에 어떤 손해액의 5배까지 해당되는 징벌적인 어떤 손해배상 제도를 넣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예. 뭐 물론 이제 사실은 뭐 이런 부분이 꼭 규정을 해야 되느냐 과잉이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예. 국민의힘이 얘기했듯이 언론의 자유라든지 유튜브의 발언의 자유를 조금 자기 검열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예. 다른 한편으로 너무 무책임한 그런 어떤 유튜브들이라든지 스피커들의 발언에 대해서는 조금 예. 말하자면 경제 올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지적해 주신 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의성에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고의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간은 좀 주관적인 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언론계나 시민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제 이 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헌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 법은 저는 세 가지를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규정된. 예. 첫 번째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명확성의 원칙이 위반이 되어 있고요. 세 번째가 과잉금지 원칙을 지금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저도 몇 번 읽었습니다만 예. 굉장히 이렇게 군더더기 같은 법을 만들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덕지덕지 뭐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이 앞으로 법률이 시행이 돼서 적용이 되는 순간에는 상당한 혼란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또 이 법의 취지 중에 사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하에 무차별한 예. 그런 허위 사실을 또 이용해서
어떠한 그런 일부 또 유튜버들이 예.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것을 그쵸. 근절하겠다는 저는 그런 입법 취지는 동감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 이제 명확성과 그리고 과잉금지 원칙 범위 내에서 이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허위라는 것도 일부도 허위, 일부 허위나 전부 허위나 다 이 법은 허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언론의 자유 굉장히 저는 심각하게 위축을 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고의성을 말씀하시는데 예. 물론 이것은 주장을 하는 쪽에서 고의성을 입증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로 재판 과정이나 아니면은 또 그 이후에 어떠한 그런 구제 절차 과정에서는 예. 오히려 이것을 언론사나 아니면 유튜버가 입증을 내가 몰랐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될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사실 입증 책임이 완화되는 이러한 문제점도 저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확성의 원칙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허위 정보 개념을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허위 조작 정보라는 새로운 이런 규정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법조문 44조의 7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도 이게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아니면 그냥 국가나 아니면 정부가 불표현하는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예. 하는 건지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뭐 과잉 금지의 원칙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위반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따르고 있어서 예. 제가 더 부연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이러한 면에서 이 법은 태생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너무나 여러 면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위헌적인 지금 법이 통과하지 않도록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법의 위헌성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예. 아마 이제 좀 지나면 또 24시간이 돼서 또 강제 종료가 되고 또 민주당의 일방적인 또 찬성에 의해서 이 법이 통과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일방적인 이 의회 민주주의의 실종 사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위헌적인 법률을 마음대로 찍어내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경종을 울려주십사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 법안과 관련해서 사실 그 민주당에서는 원래 순서를 지금 바꿔가면서까지 이 법안에 대한 수정을 했거든요. 네. 지금 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그렇고 지금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그렇고 이런 수정이 막판까지 이루어지는 약간 좀 아슬아슬한 그런 타이밍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뭐 어떤 법을 가지고도 지금은 뭐 밀어붙이면 통과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기 검증은 필요할 거라고 예. 보고 또 위헌적 요소들을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부분 또 이번엔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백지화했다가 다시 넣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래도 그 너무 빨리 법안을 생성하고 통과시키려고 예.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역시도 이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만인데요. 예. 이런 법 자체는 양날의 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예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또 정치권이라는 건 돌고 도는 것이고 그 칼이 민주당 앞에 올 수도 있는 거고 이 고역성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이 검사라든지 검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힘을 뺀다 하지만 예. 이 법을 만들어주면 검찰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정치권이나 예. 언론인들이. 이제 그런 위험성들을 조금 더 민주당도 인지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가 앞서 그 영상을 보면서 어제 장동혁 대표의 24시간 필리버스터를 다시금 좀 지켜봤는데 일단 어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24시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정보통신망법도 저는 굉장히 위헌적인 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만 또 어제 통과된 이 특별재판부 내란 특별재판부 법 설치 법안도 위헌적인 법안이죠. 예. 장동혁 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당 대표일 뿐만 아니라 또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또 저해하고 예. 그리고 상권 분립을 위반하는 이 내란 특별 재판부를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법의 위헌성을 알리고 또 이 법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최대한의 저는 저항을 하는 방법이 바로 이 24시간 필리버스터였다는 점에서 이 장동혁 대표의 이런 초인적인 그 24시간 필리버스터죠. 이게 체력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신력이 따라야 24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건데 이러한 전무후무한 이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 야당에 불과한 국민의힘이 이 위헌적인 법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는 저는 이 모습을 몸으로서 보여주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여러 지금 비판들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걸 타개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아니었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이 또 복잡한 사정들이 있죠. 하지만 저는 이 24시간을 그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길었으니까. 뭐냐면 옆에서 이렇게 평론을 하기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24시간을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지 장동혁 대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그런 정략적인 목적, 지금 뭐 국민의힘의 어떤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가 24시간 해서 뭔 존재감을 보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24시간을 채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저도 판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으로서 내란 특별재판부 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그런 법이고 대한민국의 이 상권 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위헌적인 법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이런 그 통과를 막기 위한 결사적인 저는 저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동혁 대표로서는 이러한 것을 당대표로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그런 의도가 더 큰 것이지 이거를 기화로 어떤 그런 그 당에 좀 여러 가지 분란을 잠재우겠다. 저는 그런 목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결기와 진정성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또 표현을 그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의힘은 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악법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민주당에 결사 항전을 함으로써 또 국민들을 헌법으로부터 또 지키고 또 국민들의 민생을 지키는 그러한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24시간 필리버스터, 특히나 2박 3일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피로감을 호소를 했고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바꿔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 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내년 새해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을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또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좀 필리버스터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필리버스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적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야당으로서 이 법이 악법이다, 통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어떤 부분인데 이게 여야 합의된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든지 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부분을 필리버스터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든지 자기 당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갈수록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피로도가 높아져요. 저거 뭐 해봤자 저거 시간 24시간 끝나면 통과될 걸 왜 하지? 하루만 지연되는 건데.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것도 뻔히 통과될 줄 알면서 원맨쇼 하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리버스터의 원래의 참 뜻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민주당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뭐 필리버스터로 그냥 뭐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피곤합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이학영 부의장이 찍은
페이스북, SNS의 내용을 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본인이죠. 아, 본회의장.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만 지나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국민들도 더 이상 이 의미를 느끼지 못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국회 화면을 생중계로 보고 계신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혁진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다 나오셨네. 네,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조금 전에 종결이 됐고요. 지금 국회에서는 이 종결을 위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고요. 이 표결이 그러니까 종결 표결이 진행된 이후에 정보통신망법이 처리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의사국장으로부터 있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투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부분에 대한 표결이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드리겠습니다. 과정을 함께 먼저 보고 계십니다.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자, 투표용지 네, 저희가 답을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계속해서 가또는 지금 부를 기재하면 필리버스터 됩니다.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지금 어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된 이후에 사실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재판 중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 중지가 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또 석방이 되는 거 아니겠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사실 민주당이 몰랐을 리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왜 이 부분을 강행을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강경파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예. 이러한 무리한 법이 결국은 통과가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위헌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 2심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이제 좋지 않겠냐. 뭐 이러한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결국은 원한 대로 이제 그렇게 어제 그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 법이 그 부칙에는 그래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심 상태에서 1심 내란특별재판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 2심부터. 네, 2심부터 예.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현재라도 당장 이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위헌 제청 신청을 하겠다 지금 뭐 이러한 지금 것도 한다는 그런 기사가 좀 나오고 예, 있죠. 재판에서 그런 네. 뜻을 밝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기 또. 때문에 또 재판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법이 좀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저는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대법원 예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란 재판 그 전담부를 뭐 서울중앙하고 또 고등법원에 서울 고등법원에 2개 이상을 좀 만든다는 그러한 비슷한 성격의 대법원 예규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예규로 할 것을 굳이 이렇게 또 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기 때문에 이 법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이 상권 분립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판사들은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만 이것이 만약에 그 내란 사건을 뭐 유죄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죄로 한다고 하면 또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감 속에서 이게 증거와 또 법리에 따른 그런 판결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좀 판사가 엇박을 좀 당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지는 사실 이 법이 목표하는 것이 판사 압박용 아니냐 사실 이제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면에서도 이 법이 참 저는 나쁜 법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앵커께서 그 질문하신 이 위헌 제청 신청을 저는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재판부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 재판에는 이것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이 또 재판부가 받아들여줘야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 신청이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조금 기간을 보고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양당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지금 터져서요. 최근에 쿠팡 관계자와 오찬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김병기 원내대표. 이번에는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호텔 숙박권을 받은 뒤에 실제로 고급 객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고, 네, 뭐 어쨌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본인의 주의를 좀 충분히 다시 좀 돌보고, 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원내대표로서의 기강을 스스로 좀 확립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 일단은 이 숙박 시설을 이용했던 시기가 그 김 원내대표가 국회 국토위원회 정무위 소속이었을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난 이상 좀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 의혹이 인 이후에 기자들을 대했던 그런 태도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이제 와서는 좀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환을 결정했는데 실제로 처음부터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어떤 직무와 연관성의 가능성이라든지 청탁금지법의 적용 가능성, 배치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적으로 그것은 본인이 아니고 보좌관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본인이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쿠팡급만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크게 전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본인은 뭐 3만 원짜리를 뭐 먹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야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양측에서. 이제 왜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계속 저와 같은 설화에 휩싸여야 되느냐 하는 것도 민주당의 정당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투명성에 상당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아이들에 관련된 청탁, 취업 청탁의 문제점이나 또 쿠팡 관련된 문제점이나 대한항공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면 사실은 상당히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렇게 강하게 비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박 비용을 즉각 반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내긴 했는데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반환하면 다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160만 원이고 그럼 1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또 현역 의원일 뿐만 아니라 이제 국토위원회 결국은 이제 이런 그 항공 회사를 관할하는 뭐 이러한 지금 그 위원회 소속의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부정청탁 등 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발각되고 난 다음에 반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의 또 해명하고 좀 다른 사실들이 지금 나타나고 나니까 또 좀 고개를 숙이고 또 반환하겠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김병기 원내대표의 신뢰도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런 행태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굉장히 부채질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도 저는 경찰이나 아니면 관련 수사기관에서 오히려 그 법의 잣대를 공평하게 여야이 다 같이 되면서 그 부분까지 저는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국민의힘 소식도 좀 짚어보면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당심과 민심의 비율 7대 3으로 결정해서 지도부에 권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신인의 경우에는 그 나이별로 구간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35세 이하는 득표율의 60%, 그리고 35세에서 40세 구간은 득표율의 50%, 그리고 40세에서 45세 구간은 득표율의 40%를 청년 가산점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쉽게 공천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천 신청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일이 서류 떼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됩니다. 화이팅 한번 하는 것을 끝낼까요? 자, 청년 속으로 민심 속으로. 그럼 당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규에 명문화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경선 방식입니다. 역시 70% 대 30%, 이 부분은 기이 우리 총괄기획단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진에 공고안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소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대 50, 또 50대 50 플러스 시민평가단 여러 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자, 지금 결국에 이제 7대 3, 그러니까 당심 대 민심의 비율이 지금 7대 3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동안엔 사실 민심을 더 반영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결정한 요 비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그 큰 틀에 있어서는 장동혁 대표 체제가 가지고 있는 어드밴티지를 공천권에 좀 집어넣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5대5 하는 것보다 7대3이 했을 때 장동혁 그 체제가 조금 더 이제 당의 우파의 힘, 예. 목소리를 더 담는 그런 후보를 낼 수밖에 없다. 예.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 선거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장동혁 체제를 굳건히 하고 그 대신에 작은 선거 같은 경우는 청년의 말하자면 기회를 넓힘으로써 그런 어떤 두 가지 양날개로 가져가겠다는 예. 의지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청년 비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이 어떻게 작용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핵심은 오히려 당이 주도하는 그런 공천을 하겠다. 그게 주안점이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 시장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박현준 부산시장 민심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경선에 대한 그 비율이잖아요. 그러면 경선은 당심으로 통과를 해도 이후에 이제 본선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 경쟁력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경선을 당심으로 결정을 했을 때 과연 민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우려가 크죠. 예. 지금 이제 기획단에서는 권고안으로 그렇게 지도부에 이제 권고안을 보낸 것은 이제 7대 3이고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면은 이제 당심이 70%라고 하니까 11월, 12월에 엄청나게 책임 당원이 많이 예. 늘어서 지금 100만 당원 가까이 됐다. 사실 7대 3으로 그렇게 당심을 늘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당성, 오히려 당세를 확장하겠다. 이제 그러한 의도였거든요. 근데 그러한 면에서 지금 현재 100만 당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은 이러한 7대 3의 공천 룰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런데 수도권에서는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 후보가 바로 당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선에서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당성보다는 오히려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국민의힘이 내년 그 지방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수도권에서는 7대 3보다는 현재 5대 5 정도가 더 적합하다. 예. 사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약, 그러니까 이 평가단의 이제 이 안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예. 최고위의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당 대표가 결정하는 그래서 거잖아요.
당대표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그 수도권의 사실 이러한 그 7대3 비율에 대해서는 현직 지자체장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도권 민심이 멀어져 버리면 이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실 승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여러 가지 그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회에서는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러면 이 지금 7대3 안이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전략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뭐 다르게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대안이 방법이라고 될 수 생각합니다.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경우에는 오히려 당의 지지를 받는 분이 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본선 경쟁력이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좀 지역별로 뭔가 지역의 사정의 특성에 맞춰서 좀 공천을 좀 당의 그런 당원들의 또 신뢰도 얻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그렇게 공천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여러 가지 전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지역별로 저는 나누는 것이 이것을 이제 또 당원 당규에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어떤 그런 지역별 특성에 맞춘 이러한 공천 룰을 저는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한성대 특임교수, 전주혜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